제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떤 간단한 개요와 또 한 번은 심폐소생술의 최신 어떤 기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심폐소생술의 어떤 합병증과 법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이 지금 존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 의료인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그거 잘못한 거다. 갸우뚱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있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워낙 환자가 위중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다음에는 거의 100%에서 늑골이 부러집니다. 늑골 골절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에 늑골 골절이 오면서 그 골절 팁이 끝이 폐를 찔러서 기흉이 그 사람이 사망해도 그 구조활동을 했던 구조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줄은 압니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행을 했는데 그 자격증이 없다 혹은 자격증의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아도 주위에서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와준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심폐소생술의 합병증은 늑골이 제일 많죠.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지어 저희들이 가슴의 중앙에 흉골을 누르기 때문에 흉골이 골절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흉골과 갈비뼈가 이렇게 어떤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가 벌어져 버립니다. 즉 소위 이걸 저희들이 골절과 탈구라고 하는데 이 흉골과 갈비뼈가 탈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늑골 골절은 지금 약 100여 개의 심폐소생술 관련 합병증에 대한 논문을 정리를 해보면 성인의 경우에 13에서 97% 늑골 골절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97%라고 하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저는 본인들이 겪었던 어떤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잘하면 골절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소아의 경우, 특히 영아나 이런 경우는 이 늑골 골절이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늑골 골절이 그 정도면 흉골 골절은 어떠냐? 이 흉골 골절도 성인의 경우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1에서 43%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로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이 모든 어떤 것의 문제는 누를 때 위치나 누르는 강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흉골이 골절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만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영유아 소아는 이 흉골 골절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 뼈가 첫째는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는 하는 분들도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흉골골절도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흉골과 늑골이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인의 경우에 2에서 25%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아에서는 굉장히 드물다고. 그래서 보면 합병증들이, 이 심폐소생술의 합병증은 소아에서는 굉장히 드문 걸로 지금 보고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다음에 어떤 합병증이 왔을 때 저희들을 보호해 준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선한 혹은 칸사마리아 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선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게 제노비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을 때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방관자 현상 혹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예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롯데자이언트의 임수혁 선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원래 있었는데 이분이 1루에서 2루로 뛰다가 쓰러졌죠. 그 야구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의사, 간호사, 응급처치사가 있었겠습니까? 혹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야구 팬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바로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앰뷸런스가 거기 들어오고 실어갔는데 결국 이분은 한 10년 정도 버티다가 소생을 못했습니다. 이 제노비스 증후군을 지금은 특히 의료인의 경우는 이런 짓을 하면 미국의 경우는 의사 면허증이 박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응급 상황에서는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기억나시죠? 한 5년 됐습니까? 그 공항으로 가던 택시 기사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면서 쓰러졌습니다. 거기 일본인가 어디 골프 치러 가던 세 분이 그냥 그분을 방치하고 다른 택시를 타고 비행기 시간에 맞추려고 가버렸죠. 그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분들을 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 나라에서 나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손대서 잘못되면 내가 더 법적으로 고생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은 당연히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저희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2008년에 그 의료법 51에서 52조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조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당히 무용지물이어서 옆에 있는 도표는 이 리얼미터에서 그 일반인들에게 이 법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강화해야 된다. 심지어는 뭐 지금 있는 것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새로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약 54%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40% 가까이 됩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어쨌든 이 새로운 어떤 강화된 법을 2016년 6월에 그 국회의원 한 분이 발의를 했는데 이게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효율성이 과연 이게 있느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성공하면 그냥 미담입니다. 아이고 그놈 착하다, 뭐
대구에서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목욕탕에서 대구 파병원의 간호사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그 할머니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미담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거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뭐 원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많은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해줬는데, 선의로 해줬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강화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119 대원들, 이 응급처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출동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합니다. CPR도 하고 AED도 쓰고 다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근무하지 않을 때 어떤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해야 될 경우에 하고 나면 골치 아픈 일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선배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별 쓸모는 없지만, 그래서 이게 응급처치 행위자에 대한 거고요. 제5조 2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혹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해당 행위자는 민행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모든 상황에 다 명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 이것이 결국은 내가 소송을 당했을 때는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까지를 오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급처치를 실시하는데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해서 2019년 작년입니다. 6월 12일호에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게 나와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5조 2항에는 엉뚱한 게 들어있습니다. 이 전체를 제가 못 읽어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일단은 그 5조 2항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 환경에서 환자로 왔던 분이 어떤 이유든지 그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제공해야 되는 환경에서 의사 간호사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불려다녀야 됩니다. 이거가 지금 빨리 저희들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의사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고 꼭 해야 될 처치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꽤 지난 걸로 기억합니다. 한방병원에 온 봉침을 맞은 사람이 봉침을 맞다가 사망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그 특이체질 혹은 아나필락시스,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인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것을 잘 일으키는 어떤 약물 중에는 페니실린 쇼하기 아주 제일 유명하죠. 또 페니실린 계열의 약들은 그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자이로카인 이런 것을 눈에 떨어뜨렸는데 혹은 피부 밑에 주사를 놨는데 그 약에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침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한 의료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환자의 특이 체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의사가 심폐소생술과 심장을 되살릴 수 있는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을 주면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결국은 이게 무죄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돌보던 환자 한 분이 페니실린 계통의 약물을 주사받고 해도 되는지 테스트를 했는데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행히 의사가 현장에 있었고 또 그분이 빨리 조치를 했는데 환자는 저희들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총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를 할 때는 이게 일반 심폐소생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저희 한국응급처치교육원장이 발급하는 CPR 프로바이더 자격증이 있고요. 그 옆에는 어떤 외국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도안입니다. 이 자격은 지금 현재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2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교육받은 자격증으로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재교육 혹은 보충교육을 받으시고 그것을 조금 증거를 남겨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CPR이 하나의 스킬입니다. 그래서 스킬은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CPR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 30대 2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50대 2로 한다든지 해서 환자가 죽으면 이게 나중에 갖다 댈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요즘은 구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흉과 압박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제시하고 있는 누르는 깊이가 5cm라고 되어 있는데 10cm를 눌러버리면 그거는 흉골과 늑골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관절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켜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수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AED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사실은 AED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최근 저희 나라에는 그 AED 옆에 도끼까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끼로 문을 깨고 AED를 꺼내서 쓰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걸 받아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써야지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떤 행하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과정을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본인이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어떤 영상 기록을 좀 남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잘 한 것에 대한 어떤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혹시 모르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세 차례 나누어서 제가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최신의 기준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폐소생술은 배우셔야 됩니다. 특히 다이버라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울 때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 마네킹이 없으면 그 약간 둥근 어떤 벽에 같은 걸로도 누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분에게 구조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 가지 합병적 말씀을 드렸어요. 늑골골절, 흉골골절, 그리고 흉골과 늑골이 분리되는 그런 것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늑골이 부러지면서 부러진 그 뼈 끝이 폐를 찔러서 기흉을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하지만 명쾌하게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빙계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조금 잘 홍보를 하셔서 법률적인 명확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세 차례 나누어서 제가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최신의 기준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폐소생술은 배우셔야 됩니다. 특히 다이버라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울 때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 마네킹이 없으면 그 약간 둥근 어떤 벽에 같은 걸로도 누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분에게 구조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 가지 합병적 말씀을 드렸어요. 늑골골절, 흉골골절, 그리고 흉골과 늑골이 분리되는 그런 것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늑골이 부러지면서 부러진 그 뼈 끝이 폐를 찔러서 기흉을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하지만 명쾌하게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빙계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조금 잘 홍보를 하셔서 법률적인 명확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